서울의 가을 저녁은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 마른 낙엽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초겨울의 한기를 예고했다. 남산공원은 평소에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오늘 저녁은 유독 한산했다. 공원 구석진 곳, 오래된 벤치 위에는 두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서로 붙어 앉아 추위를 견디는 듯했다. 민호와 강우, 9살 난 쌍둥이 형제였다. 얼굴은 너무나 닮아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민호의 눈빛은 형답게 깊고 걱정스러웠다. 강우는 순수한 눈망울을 가졌지만 그 속에도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피로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두 아이의 옷은 낡았고 서로 다른 색의 값싼 슬리퍼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두 아이 사이에는 작은 나무 자동차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빨간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졌고 바퀴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이것은 2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이제 이 소중한 물건이 어린 두 형제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형, 정말 누가 살까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기도 했다. 아침부터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육체적 배고픔보다 더 큰 것은 마음속 두려움이었다. 그들의 어머니 미선 씨는 임대 아파트 구석방에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심장병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 미선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의사는 특효약을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두 아이는 그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이웃들이 동정심에 약간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쌀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다에 소금 한 줌 넣는 격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민호는 결국 아버지의 유품을 팔자고 제안했다. 혹시 누군가 불쌍히 여겨 사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민호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는 단호하게 내려했지만 눈빛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엄마가 나아져야 해. 엄마는 우리를 떠날 수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아이를 힐끔 보고는 지나쳤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로 쳐다보다가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이는 낡은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매번 냉담한 시선을 받을 때마다 두 어린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다. 희망은 번쩍이다가 꺼졌다. 저녁 어둠이 공원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두 아이를 둘러쌌다. 엄마가 아이들이 약을 가져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공원 입구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내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황 회장이었다. 유명한 건설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깊었으며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원에서 잠시 평온을 찾고 싶었다. 황 회장은 권위 있는 걸음걸이로 공원을 거닐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숫자와 프로젝트, 수백만 달러의 거래가 맴돌고 있었다. 주변 환경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시선이 벤치에 웅크린 두 작은 형체와 그 사이에 놓인 낡은 나무 자동차에 닿았다. 갑자기 익숙한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의 어린 딸, 그가 영원히 잃어버린 작은 천사가 그와 똑같은 장난감을 꼭 껴안고 떨어뜨리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수년간 굳어왔던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아파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복잡한 표정으로 두 아이와 시간이 만든 낡은 장난감을 응시했다. 황 회장은 잠시 서서 평소에 사업 파트너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던 날카로운 눈으로 이제는 추위와 아마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두 아이를 관찰했다. 근처에 주차된 고급차와 그가 입고 있는 고급 정장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고 이는 초라한 공원 구석과 두 작은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나타냈다. 작은 딸과 동일한 장난감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밀려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이런 고통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했던가. 그는 숫자, 차가움과 거리감으로 그것을 묻어왔다. 그러나 오늘 이 불쌍한 두 아이의 모습은 마치 단단하게 굳었다고 생각했던 흙과 바위의 층에 깊숙이 찔러 넣는 칼과 같았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넘쳐 흐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약간 건조했다. 마치 일과 관련되지 않은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얘들아, 이 자동차를 파는 거니? 비노는 깜짝 놀라 강우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비록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맞아요. 사고 싶으세요? 이 자동차는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가 직접 만드셨어요. 강우가 낡은 장난감을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형 뒤에 숨은 강우는 커다란 눈으로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채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황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를 말하지 못하게 했다. 황 회장은 자동차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영양 부족으로 창백해진 두 아이의 얼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을 훑었다. 그는 민호의 눈에서 나이보다 성숙함을, 어린 어깨에 너무 큰 책임이 지워진 것을 보았다. 그는 강우의 두려움 속에서 숨겨진 절망을 보았다. 얼마니? 그는 간결하게 물으며 값비싼 악어 가죽 지갑을 꺼냈다. 민호와 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는 돈이면 충분했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저씨가 주시는 대로요. 저희는 어머니 약을 사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황 회장의 마음이 살짝 조여들었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 그도 한때 그를 한없이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온화한 아내, 딸의 훌륭한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 또한 너무나 잔인하게 운명에 의해 앗아가졌다. 더 말없이 황 회장은 지갑에서 몇 장의 고액권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이 금액은 아마도 보통 노동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을 것이다. 두 아이가 감히 꿈꾸지 못했을 금액이었다. 여기, 약을 사러 가. 민호는 황 회장 손의 돈을 멍하니 바라보고 다시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금액은 너무 컸다. 어머니의 약을 사고 음식을 사고 월세도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아저씨. 민호는 기쁨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말을 더듬었다. 너무 많아요. 이 자동차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황 회장은 단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만큼 거리감은 없었다. 내가 주면 받아. 기념품으로 사는 거야. 그는 민호의 손에서 나무 자동차를 받았다. 보통은 수백만 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익숙한 가늘고 긴 손가락이 이제는 낡은 나무 장난감을 만지며 작은 손에서 남아있는 온기까지 느꼈다. 이 자동차는 단순한 장난감 이상이야.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이들의 희망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조심스럽게 셔츠 안주머니에 넣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다시 한번 공손히 감사를 표하고 강우의 손을 잡았다. 두 아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치 이 기적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마치 이 낯선 남자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운 듯. 그들은 어머니에게 서둘러 돌아가야 했다. 이 희망을 즉시 가져가야 했다. 황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두 아이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나무 자동차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상한 공허함이 그를 엄습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충동, 전에 없던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들이 말했던 그 초라한 임대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까? 병든 그들의 어머니는 어떤 상태일까? 그는 돈을 주었고 도움을 베풀었으니
이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보고서, 회의, 호화로운 저택에서의 외로운 저녁 식사. 수년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강우의 순수한 눈망울, 민호의 안쓰러운 성숙함, 그리고 낡은 나무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대기 중인 차로 빠르게 걸어갔다. 기사가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집으로 모실까요, 회장님? 10년 넘게 황 회장을 모신 충성스러운 기사정 씨가 공손히 물었다. 그는 주인의 말수적고 차가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황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두 아이가 달려간 방향을 바라보며 손에는 나무 자동차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침묵 후 그는 기사를 놀라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결단력이 넘쳤다. 저 아이들을 따라가. 거리 유지하고 들키지 않게. 기사정 씨는 잠시 놀랐다. 그의 주인, 일과 가족 외에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 갑자기 낯선 가난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전문성은 그가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시동을 걸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고급 승용차는 붐비는 거리의 인파 속으로 두 작은 형체를 따라 조용히 굴러갔다. 황 회장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어두운 틴팅 유리창을 통해 두 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고 그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고급 승용차는 분주한 도시의 차량 흐름 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졌다.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기사정 씨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백미러로 주인을 힐끔 보았다. 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는 낡은 나무 자동차를 꼭 쥐고 있었다. 차는 점점 더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바깥 풍경이 눈에 띄게 변했다. 고급 상점들은 소박한 식당들로, 멋진 주택들은 낡은 단층 주택들로 바뀌었다. 공기도 더 시끄럽고 먼지가 많아졌다. 황 회장은 평생을 사치 속에서 살아왔고 고급 저택, 호화로운 사무실, 최고급 휴양지 사이를 오가는 데 익숙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다른 면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 어둡고 가난하고 힘겨운 구석, 그가 보통 신문에서 스쳐 지나가듯 읽거나 가벼운 대화에서 들었던 곳이었다. 그의 세계와 두 아이가 돌아가는 세계 사이의 강렬한 대비는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운명의 불공정함에 대한 무한의 의문이었다. 마침내 차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 입구에 멈췄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은 겨우 얼룩덜룩한 벽, 습기 찬 벽, 울퉁불퉁한 흙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호와 강우의 작은 형체는 이미 그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기사정 씨는 뒤돌아보며 기다렸다. 회장님, 골목이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습하고 역한 하수구와 남은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그에게는 완전히 낯설었고 심지어 약간 두려웠다. 하지만 두 아이의 간절한 눈빛, 그들이 언급한 병든 어머니의 약한 기침 소리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계속 걷게 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기사정 씨에게 말하고 결연히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직감을 따라 걸었고 앞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골목은 구불구불하고 어두웠으며 때때로 개 짖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어른들이 다투는 소리가 양쪽 허름한 집에서 새어나왔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황 회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기이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 더 걷자 그는 앞에서 조용한 대화와 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구석에 멈춰 서서 민호와 강우가 작은 임대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서 흐릿한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약 살 돈 생겼어요, 엄마.
민호가 흥분을 억누르며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단지 약한 기침 소리만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강우가 울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 형, 엄마가 대답을 안 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황 회장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더 망설이지 않고 그는 빠르게 그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호와 강우는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민호는 말을 더듬으며 본능적으로 동생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황 회장은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벽 가까이 놓인 허름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것은 미선 씨였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으며 숨쉬기도 힘든 듯 괴로워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이 없는 듯했고 단지 약한 신음과 길고 메마른 기침으로만 반응했다. 임대 아파트는 겨우 10제곱미터 정도였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오래된 침대 외에는 없었다. 낡은 나무 식탁, 끈에 임시로 걸린 옷 몇 벌. 가난과 질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황 회장은 침대로 다가가 미선 씨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이마는 뜨거웠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니? 그는 민호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엄숙했다. 저녁부터요, 아저씨. 엄마가 계속 기침하시고 숨을 잘 못 쉬셨어요. 무서웠어요. 민호는 해느끼기 시작했다. 강우도 형을 따라 울었다. 그 순간 황 회장의 평소 차가움과 거리감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그는 눈앞에 위험에 처한 어머니와 절망에 빠진 두 어린 아이만 보았다. 사업가로서의 결단력이 솟구쳤다.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를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해. 하지만 우리 돈이 없어요. 민호가 훌쩍였다. 돈은 문제가 아니야. 빨리 도와줘. 황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값비싼 정장 재킷을 의자에 벗어놓고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는 미선 씨를 들어 올릴 깨끗한 담요나 천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행동에 민호와 강우는 놀라서 울음까지 잊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문 밖에서 서성이기 시작했고 외곽 골목의 고급차와 낯선 남자에 대해 수군거렸다. 황 회장은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선 씨를 일으켜 앉혔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행동했다. 미선 씨는 피곤한 눈을 반쯤 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흐릿한 눈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들어 올렸다. 그녀가 마르고 약했지만 성인을 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호, 강우, 아저씨 따라와. 그는 명령한 후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뒤에는 놀란 이웃들과 여전히 혼란스러운 두 아이가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둘러 따라왔다. 황 회장은 미선 씨를 안고 곧장 골목 입구로 나갔다. 그곳에서 기사 정씨는 이미 뒷문을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구조작전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차는 불을 켠 채 도로를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차 안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미선 씨는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때때로 작게 신음을 내거나 마른 기침을 했다. 민호와 강우는 불안하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본 적도 없었다. 앞좌석에 앉은 낯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호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그의 차갑고 위압적인 외모 때문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황 회장은 똑바로 앉아 표정 없는 얼굴로 살짝 찡그린 눈썹만이 그의 내면의 불안을 드러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황 대표입니다. 응급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심장 및 호흡기 문제로 보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 준비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명령조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선 유명한 병원 원장이 분명 필사적으로 응답했을 것이다. 권력과 돈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문을 열 수 있다. 차는 도시 최대의 국제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여기의 풍경은 아까의 어두운 골목과는 완전히 달랐다. 밝은 불빛,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가족들의 울음소리, 바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기사 정 씨가 재빨리 문을 열었다. 즉시 의사와 간호사 팀이 준비된 들것과 함께 나타났다. 아마도 박 원장이 미리 전화를 했을 것이다. 황 회장은 조심스럽게 미선 씨를 들것에 내려놓았다. 급성 호흡 곤란, 잦은 기침, 고열, 심장병 병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측한 정보와 민호에게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에게 간결하게 말했다. 환자 가족은 수속을 밟아주세요. 한 간호사가 황 회장에게 말했다. 제가 보증인입니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프리미엄 카드를 꺼내 기사정 씨에게 건넸다. 이번 수속을 밟고 예치금을 내세요. 그런 다음 그는 민호와 강우를 향해 돌아섰다. 응급실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떨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리 와서 앉아서 기다려 라고 그는 근처 대기 의자를 가리켰다. 비선 씨는 신속하게 특별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하게 검사와 검진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러 검사를 시작했다. 황 회장은 바깥에 서서 팔짱을 끼고 응급실 닫힌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서서 절망적으로 소식을 기다렸던 때는 아내와 딸을 앗아간 그 운명의 밤이었다. 그 무력감과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비록 이번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그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걱정은 진실했다. 민호와 강우는 대기 의자에 앉아 겁에 질려 주변을 바라보았다. 소독약 냄새, 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 주변 사람들의 걱정 가득한 얼굴들은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이 무섭지만 친절한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들의 가족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다. 형, 엄마 괜찮을까요? 강우가 형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도와주셨잖아. 아저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아. 민호는 비록 자신의 마음도 뒤엉켜 있었지만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다. 한참 후 박 원장이 직접 황 회장을 만나러 나왔다. 황 대표님, 환자 상태가 좀 복잡합니다. 심한 폐렴과 심장합병증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심장 강화제를 주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대표님이 제때 데려오셨습니다. 황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최상의 약과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사용하세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박 원장은 대답한 후 다시 응급실로 서둘러 돌아갔다. 황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미선 씨는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치료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는 민호와 강우를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갑자기 또 다른 문제를 깨달았다. 그는 이 두 아이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빈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너무 어렸고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후 황 회장은 미선 씨를 응급실로 데려온 것보다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두 아이에게 다가갔다. 너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한동안 머물러야 해. 그동안 너희들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추고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분간 너희들은 내 집에서 지낼 거야. 민호와 강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저씨 집에서요?
아저씨의 집은 분명 영화에서 본 것처럼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저희는 낯선 사람인데요.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집은 넓고 너희를 잘 돌봐줄 사람이 있어. 황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차가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황 회장의 가정을 수년간 돌봐온 충직한 가정부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여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서쪽 객실 2개를 준비해 주세요. 9, 10살 정도 된 2 남자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준비해 주세요. 1시간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 여사는 아마도 기사정 씨만큼이나 놀랐을 테지만 그녀는 단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서둘러 지시를 수행하러 갔다. 황 회장은 전화를 끊고 기사정 씨에게 돌아섰다. 2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이 여사님께 맡기세요. 저는 여기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기사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 아이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황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매우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감정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의 조용한 변화였다. 그는 민호와 강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2 분, 저를 따라오세요. 민호와 강호는 황 회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망설이며 기사정 씨를 따라 차로 갔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신비로운 남자의 집에서의 삶. 그들의 어머니를 구해준 남자. 차는 다시 한번 출발했고 시끌벅적한 병원을 떠나 민호와 강호가 방금 그 남자에게서 들은 곳으로 향했다. 아저씨의 집. 이번 여정은 더 길게 느껴졌다. 어쩌면 2 아이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무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혼잡한 거리에서 차는 넓고 나무가 늘어선 대로로 접어들었다. 도로 양쪽으로는 높은 담장이 고급 주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이 살던 작고 습한 골목과는 천지 차이였다. 기사정 씨는 백미러로 어린 손님들을 가끔 힐끔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 수줍음, 그리고 슬픔을 보았다. 한 아버지로서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떨어져야 하는 아이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걱정 마세요, 2 분. 어머니는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돌보고 계시고 회장님의 집에서는 이 여사님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네라고 대답했다. 강우는 여전히 조용했고 커다란 눈으로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황 회장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어린 마음속의 놀라움은 커져갔다. 마침내 차는 화려하게 조각된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넓은 정원이 드러났다. 푸른 잔디, 다양한 색의 꽃밭, 중앙에 작은 분수대가 있었다. 그리고 정원 끝에 우뚝 선 것은 백색의 거대한 저택.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동화 속 성과 같았다. 민호와 강우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차는 정문 앞에 멈췄고 기사정 씨는 문을 열어 2 아이를 내려주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정문도 열렸다. 50대의 여성,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단순하지만 깔끔한 집옷을 입은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의 여성이 마중 나왔다. 그녀는 이 여사, 황 회장의 가정부였다. 그녀는 주인에게서 미리 알림을 받았지만 옷이 낡고 창백하고 여전히 두려운 눈빛을 가진 2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가슴은 불현듯 연민으로 가득 찼다. 안녕하세요, 2 분.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밤의 한기와 저택의 위압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강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형 뒤로 숨었다. 민호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 여사는 아이들의 수줍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려고 하지 않고 단지 부드럽게 안내했다. 두 분 따라오세요. 두 분은 분명 배고프실 거예요. 제가 간식을 준비했어요. 민호와 강우는 저택으로 들어섰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거울처럼 비쳤다. 높은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가구는 모두 고급 목재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공간은 너무 넓고 고요해서 그들의 발소리조차 메아리 치는 듯했다. 이 사치스러움은 그들이 얼마나 작고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느끼게 했다. 그들은 좁고 습하지만 어머니가 있고 익숙한 온기가 있는 임대 아파트가 그리웠다. 이 여사는 황 회장이 지시한 대로 두 아이를 2층 서쪽 날개로 안내했다. 그녀는 나란히 있는 두 객실 문을 열었다. 각 방은 그들의 임대 아파트보다 몇 배나 컸다. 부드러운 침대, 큰 옷장, 책상,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개인 욕실까지 있었다. 이곳이 두 분의 방이에요. 깨끗한 옷과 개인용품은 이미 서랍에 준비해 두었어요. 두 분은 씻고 쉬다가 식당으로 내려와 간식을 드세요. 민호와 강우는 방 가운데 서서 호기심과 나트비 뒤섞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하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집에서 딱딱한 매트와는 너무나 다른 부드러움을 느꼈다. 형, 아저씨 집 정말 커요. 민호는 조용히 대답하며 창가로 가서 밖의 넓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낯선 곳에 있다는 불안감으로 무거웠다. 가볍게 씻은 후 이 여사가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두 아이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간단하지만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옷은 두 아이에게 딱 맞았다. 이 여사는 이미 따뜻한 닭국수와 신선한 우유를 준비해 두었다. 배가 고팠지만 낯선 환경과 걱정 때문에 민호와 강우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먹었다. 이 여사는 옆에 앉아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가끔 국수에 더 많은 닭고기를 올려주거나 그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함이 두 아이의 긴장을 약간 풀어주었다. 그날 밤 민호와 강우는 각자의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리웠고 그녀를 걱정했으며 고독함을 느꼈다. 이 넓고 사치스러운 공간에서 그들은 두 방을 나누는 벽을 통해 서로 속삭였다. 지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잠들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황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미선 씨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확신을 얻은 후에야 집으로 왔다. 저택은 여전히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는 뭔가 다름을 느꼈다. 서쪽 날개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 그가 아내와 아이를 잃은 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에서. 그것은 손님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희미한 야간 조명이 켜진 두 방을 지나갔다. 그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가만가만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아려왔다. 이 집에서 아이들의 소리,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가. 딸에게 자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던 저녁들, 온 복도에 메아리 치던 그녀의 웃음소리, 아빠하고 부르던 응석바지 목소리,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민호와 강우의 등장이 무의식적으로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일깨웠다. 집은 덜 텅 비었지만 그의 마음속 고독감은 더 깊어진 듯했다. 그는 한동안 두 아이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다. 과연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옳았을까? 그들의 존재가 이미 너무 많은 슬픔을 겪은 그의 삶을 뒤흔들지는 않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조용한 복도와 그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두 어린 영혼을 뒤로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 운명의 밤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국제병원에서는 최고의 의사들의 정성 어린 치료와 황 회장이 지불한 비싼 특효약 덕분에 미선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위기를 넘겼고 더 이상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었지만 여전히 약했고 심폐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쾌적하고 편안한 병실 침대에 누워 이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시설에서 치료받으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목숨을 구해준 황 회장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열등감, 자신감 부족, 그리고 결코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빚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또한 두 아들이 그리웠다. 그들이 낯선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익숙해졌는지,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언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궁금했다. 한편 화려한 저택에서는 민호와 강우도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비록 어머니가 그립고 낯뜻은 여전했지만 이 여사의 정성 어린 보살핌 아래 두 아이는 충분한 식사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방에서 지냈다. 이 여사는 그들을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여겨 슬플 때 달래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따뜻함 덕분에 두 아이는 많이 편안해졌다. 황 회장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차가운 외모를 유지했지만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사정 씨에게 민호와 강우를 근처 좋은 사립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속하게 임시 입학 수속을 봐